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4년 3월 2일이고 토요일입니다. 자, 바로 어제 연례 대국민 담화에서 러시아의 푸틴이 며칠 전에 있었던 프랑스 마크롱의 나토군 파병 가능성,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를 강하게 이제 반박하면서 핵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나토군이 우크라이나에 발을 디디면, 이런 말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바로 아마 24시간도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연두 담화가 3월 1일자였는데 매년 3월 1일에 하더라고요, 보니까. 자, 현지 시간 3월 2일, 우리가 지금 3월 2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같은 날에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미사일의 발사 시험을 성공적으로 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예. 이게 이제 이어지는 어떻게 보면 푸틴의 이제 강공책이죠. 벌써 지금 이제 여러 시리즈가 나오고 있죠. 일단 터커 칼슨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한 2시간 인터뷰를 했고, 그러고 나서 백파이어 전폭기 최신 개량된 거, 당연히 핵무장, 핵투발 가능하죠. 그거를 탑승하는 모습을 공개를 했고, 연두 기자회견에서 강하게 말을 했고, 바로 그 전에 프랑스의 마크롱이 불씨를 튀겼고, 이번에는 다른 미사일 발사하는 모습까지 보였어요. 그래서 일단 미국에 대한 메시지가 강력하게 있는 거죠. 바이든 우크라이나에 조금 더 장난칠 생각은 하지 마라.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면서 그러면 도대체 핵전쟁 이야기가 나오는데 러시아의 핵무력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 최신 무력이. 자, 그걸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게 됐어요. 자, 그러면서 드는 생각들도, 제 개인적인 생각들도 좀 보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었죠, 며칠 전에. 마크롱과 푸틴이, 마크롱은 마크롱 차원에서 이 전쟁이 빨리 종식이 돼야 되겠다. 새로운 전기가 마련돼야 되겠다. 이대로 계속 진행하다가는 나토 연합국들이 전부 다 미라가 되겠다. 다 빨려서. 물론 미국도 쉽지 않지만 더 힘든 거는 유럽에 있는 나토 국가들이 더 힘들어요. 영국, 프랑스, 독일. 그래서 서로 이심전심 이래서 나토 군 파견 이야기를 꺼낸 거죠. 사실 뭐 제가 전력을 보더라도 영국, 독일, 프랑스 군대를 보낼 여력이 없어요, 지금 전혀. 가더라도 전쟁 유지 능력도 없고. 그래서 국민들이 당연히 좋아할 소리 아닌 것을 일부러 했다, 이런 이제 취지의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죠. 예, 그걸 또 다 미국부터 포함해서 다 반대했잖아요. 그럴 생각 전혀 없다라고. 근데 그걸 굳이 푸틴이 끄집어내서 만약 그렇게 된다면 핵전쟁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고 강하게 일부러 받아쳤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냥 웃고 넘어가도 될 일인데, 예. 자,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같은 날 내지는 24시간도 채 안 돼서 핵미사일을 쏘는 모습까지 연출을 한 거죠. 자, 이거는 우선적으로 가장 큰 것은 그거죠. 우크라이나의 지원 하기로 지원을 위해서 지금 법률안이 기다리고 있죠. 한 80조, 90조 되는 돈이. 그것이 미국 하원을 통과하지 못하게 압박을 넣는 거. 어떻게 보면 대중 압박, 그리고 미국 정계에 대한 압박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만 포기해라. 그게 지금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아마 3월 달 내에 아마 판결이 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푸틴이 최대한 나름 최선을 다해서 공세를 펴고 있다. 그 법안이 통과 안 되게. 그럼 돈줄이 잘리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큰 의미에서 이 전쟁은 이제 끝이 나게 되는 것이고, 바이든은 이제 푸틴과 협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예, 협상의 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 또 말씀드린 바가 있죠. 예.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마침 이게 났더라고요. 마크롱의 파병 발언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대요. 프랑스겠죠. 할만하죠. 반대가 68%, 찬성이 31%.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걸 마크롱이 몰랐겠습니까? 예. 이건 욱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나름대로 지금 대통령 경력이 몇 년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제가 표현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게 그게 과장된 생각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한 번 더 스스로 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미사일 발사권으로 갈게요. 그래서 무슨 미사일 어떻게 쐈으며 그 위력이 또 뭐냐, 그게 다냐, 뭐 이런 류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본 거는 타스 통신에 한글 번역을 한 부분을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3월 1일이죠. 러시아 국방부는 우주 비행장에서 야르 전투훈련 발사를 실시했고 잘 됐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나오는 장소를 이 동영상을 캡처한 게 발사 장면 순간을 캡처한 게 점화되는 순간 그 대문 사진에 제가 사용했던 사진이고요. 자, 나온 장소를 제가 이제 찾아봤어요. 왼쪽 여기 모스크바 북부 지역 한참 멀죠. 저기서 발사를 해서 캄차카 반도에 떨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거리를 구글 지도로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약 5,800km 정도 날아간 것으로 됐고 여기 이제 당연히 가짜 탄두를 썼죠. 가짜 탄두를 쓰고 이거는 당연히 이제 복수의 그 제두리 탄두가 들어있는 영어로 말하면 MIRV라는 겁니다. 요즘은 뭐 대륙간 탄도탄의 기본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자, 그게 떨어졌다. 뭐 성공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자, 볼게요. 야르스. 저는 이제 이거 익숙치 않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봅니다. 모양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북한에도 이와 비슷한 게 있죠. 좀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거는 제가 이제 미국 책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면은 이거 말고 이제 이것은 토르 미사일의 살짝 개량형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토르 미사일하고 모양이 거의 같고 이 축도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8개 8축인데 그것까지도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2011년부터 배치가 된 거고 이것의 특징을 보자면은 이게 당연히 이제 TEL이라고 불리는 거 발사 차량에다 옮겨 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사전에 어디 있는지 알기가 어렵다. 예, 여기 이제 큰 핵심이고 북한도 이런 식으로 가고 있죠. 화성 시리즈 보면은 그리고 즉각적인 발사를 위해서는 연료 공급이 필요 없이 바로 불만 붙이면 되는 고체 연료로 것이다. 예, 그래서 이게 그런 거예요. 예. 그런 거고 길이는 이게 길이하고 두께, 직경 요거 한번 참고로 봐주세요. 직경이 약 2m. 왜냐하면 이 미사일이 그들이 이제 러시아가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전략 미사일, 그 불라바라고 불리는 거, 그거의 원형인 것 같거든요. 예, 뭐 이걸 개조해서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같은 기술을 가지고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게 이렇게 손본 거. 예, 요걸 베이스로 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거기도 직경이 2m거든요. 또 우리도 지금 안창호급에서 수직 발사관을 가지고 있는데 숫자가 조금씩 늘어가지고 6개에서 8개, 10개 뭐 이런 식으로 늘어가고 있는데 그거의 크기가 지금 공개가 안 돼 있어요. 깊이가 어느 정도고 직경이 어느 정도인지. 근데 그거를 보면 대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크기를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길이는 22.5m. 예, 이거는 잠수함이 넣기에는 너무 길어요. 예. 직경은 2m예요. 무게는 50톤이에요. 이러면 사거리가 11,000km, 12,000km 나온다. 이거는 러시아 북쪽에서 쏘면 미국 전역을 다 공격할 수 있는 사거리가 됩니다. 여기에 이제 다탄두가 들어가 있는데 독립형 재도립 탄두죠. 예, 3개에서 6개 정도 들어갈 수 있다고 해요. 자, 3개에서 6개가 어떻게 되느냐? 앞에 좀 뭉툭하고 둥그렇게 돼 있죠. 뾰족한 게 아니고 여기에 아기 탄두들이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300킬로톤에서 500킬로톤. 즉 가벼운 위력이 작은 걸 넣으면 좀 많이 들어가고 위력이 큰 걸 넣으면 적게 들어간다. 그리고 각각의 탄두는 각각의 목표로 날아간다. 즉 3개의 탄두를 안에 넣었다. 그러면은 하늘에서 이 가운데 있는 아기 탄두들이 분출된 다음에 각각의 목표로 향해서 독립적으로 날아간다. 예. 그리고 이게 하늘에서 일단 고정적으로 이렇게 쭉 상승하는 게 아니고 궤도를 한두 번 바꾸는 것 같아요. 상대방의 요격 시스템이 예측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예. 탄도탄 궤적이 아니라는 거죠. 전형적인. 살짝 튼다는 거죠. 한번. 그게 또 요즘 러시아 ICBM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적용되는 추세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자, 2017년 현재 보니까 발사대 숫자가 150여 개다. 지금 뭐 계속 좀 더 늘었겠죠. 그러면 한 발사대에 한 발씩 들어가니까 대충 규모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겠다. 이것을 러시아가 뭐 시베리아나 이런 데 전역에다가 흩어져 놨겠죠. 요걸 오늘 하나 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 북한 화성 18호하고 정말 모양이 비슷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좀 전에 토플 같은 경우는 이게 8축인데 화성 18호 같은 경우는 9축이에요. 여기서 이제 화성 17호에서 18호로 오면서 이제 북한의 미사일이 많이 어떻게
보면은 발전적인 방향으로 바뀌었거든요. 가장 큰 것은 고체 로켓이 됐다는 거고, 크기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고체 로켓으로 되면서 크기도 줄었다. 이건 대단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자, 그렇기 때문에 기동성이 좋아지고 사진의 탐지가 잘 안 된다. 말씀드린 것처럼 고체 로켓이기 때문에 액체 로켓 같은 경우는 발사 전에 연료를 주입해야 되거든요. 여기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노출이 되는 거죠. 바로 발사할 수 있다. 자, 이것은 토플, 나중에 이건 모르겠어. 이거는 시간이 한참 흘러야 나올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만약 이렇게 전폭적인 화성 17에서 18로 전폭적인 성능 향상이 이루어졌고 기술 향상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북한이 스스로 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 있고 또 어디서 기술 지원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비밀리에. 만약 바깥에서 기술 지원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이 모양이나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러시아에서 왔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런 게 이제 밝혀지려면은 역사가 좋은 방향으로 흘러서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나야 되겠죠. 예. 그리고 지금 러시아도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 토플이나 지금 야르스가 SLBM용의 불나바로 기본 기술이 적용이 된 거거든요. 그 기술을 활용했단 말이에요. 북한도 SLBM 이제 하고 있는데 이 기술을 활용하지 않을까? 즉 요게 어떻게 보면 기본 틀이 된다는 거예요. 고체 로켓에다가 적당한 크기. 요것을 이제 잠수함용으로 줄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왜 그러면 사거리가 기냐? 지금 길이가 길잖아요. 토플보다, 야르스보다 한 바퀴 하나 정도. 저것은 연료가 더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탄두가 늘어나지는 않겠죠. 왜냐? 주 적국인 이들한테 있어서 주 적국인 미국을 타격하기 위해서 러시아는 북극을 건너가면 돼요. 예, 그래서 11,000km 정도면 미국 전역을 타격이 돼요. 근데 북한은 북극을 넘어가야 된다면 러시아보다는 아래쪽에 있어요. 그래서 사거리가 더 많이 나와야지 미국에 도달할 수 있다. 이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게 화성 18호가 그와 동급으로 보이는 러시아제 미사일보다 좀 길다. 이런 설명을 해볼 수는 있어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위력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좀 전에 보면 이제 300킬로톤에서 500킬로톤이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300킬로톤짜리를 넣으면은 탄두가 6개 들어가고 500킬로톤짜리를 넣으면 탄두가 3개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자, 그러면 이거 위력이 어느 정도냐? 이것이 킬로톤이면은 TNT 1000톤이라는 건데 1K가 히로시마에 떨어진 게 리틀 보이라는 겁니다. 이 왼쪽 사진에 보이죠. 이 정도 크기의 원자탄이었어요, 당시에. 이거가 16킬로톤에 불과했습니다. 16킬로톤. 즉, 그 TNT 기준으로 하면은 16,000kg이었어요. 이걸로 아마 순간 바로 사망한 사람하고 그 폭발의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람 다 포함해서 9만 명에서 17만 명 정도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돼요. 여러분이 많이 보셨으니까 피해 상황은 여러분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좀 전에 보신 그 야르스에 들어가는 작은 탄두가 300킬로톤이니까 16킬로톤, 히로시마에 떨어진 게 20배 가까이 돼요. 자그마치. 예, 그게 6개나 들어있는 거예요. 예, 이거 한 방 맞으면은 거의 뭐 서울 경기도권이 한 방에 그냥 다 없어질 것 같은, 제가 봐서는 그 정도 위력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현대파 무기들의 무서움이 이 정도다. 그것은 항상 히로시마를 생각하시면 돼요. 나가사키에 떨어진 건 21킬로톤이에요. 이게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거 몇 배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대충 면적이 나오는 것 같아요. 피해 상황이. 예. 자, 두 번째 말씀드린 거는 이게 시간 순서대로 제가 배치를 한 겁니다. 배열을 한 건데 불나바죠. SLBM. 이것도 고체 연료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르스에 기반을 두고 그 기술을 확보한 다음에 이걸 SLBM용을 개발하는데 활용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거든요. 이거 늦게도 배치됐잖아요. 아까 야르스는 2011년부터 배치된 건데 이건 2019년부터 배치가 되기 시작했고 직경은 같아요. 2m. 근데 길이가 많이 줄었죠. 11.5m로 줄었으니까 길이가 2분의 1로 줄은 거예요. 아까 거는 22.5m인가 그랬거든요. 야르스는. 예, 무게도 아까 50톤에서 36톤으로 꽤 줄었죠. 그런데도 사거리가 지금 정확치는 않은데 8,300km에서 뭐 10,000km 넘는다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것은 크기를 줄였음에도 사거리는 충분히 확보했다. 대신에 탄두 중량은 좀 줄었다 이렇게 봐집니다. 왜냐하면은 그 안에 들어가는 탄두가 6개에서 10개씩은 들어가는데 각각의 위력이 많이 작아졌죠. 아까 그는 300킬로톤 아니면은
500킬로톤이었는데 요거는 100킬로톤 내지는 150킬로톤이에요. 그래도 히로시마 나가사키 건의 5배는 됩니다. 100킬로톤만 하더라도 그걸 6개에서 10개 정도 넣을 수 있다. 그거는 이제 탄도의 위력에 따라 다르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SLBM의 표준을 본다 그러면은 이 미사일을 참고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만약 SLBM을 뭐 당연히 하고 있겠고 이미 시험 발사 성공했잖아요. 그래서 직경이나 길이의 정보가 나온다면 이거다. 예. 지금 이게 보레이급에서 실리는데 18발이 이거는 많이 실린다 그러면 길이가 길어질 따름이에요. 이 폭과 높이는 큰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네. 자, 그래서 직경이 2m 남짓. 우리도 지금 세계 트렌드대로 하려면 2m 정도는 돼야 되고 길이는 한 11m 정도는 돼야 된다. 그렇게 되면 이 성능은 나온다. 이게 이제 미국의 트라이던트급보다는 신형이에요. 뒤에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어떤 기준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블라바를. 예. 자, 요거는 이제 보레이급 전략 핵잠이고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잠수함에도 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게 주 전력인 것 같아요. 현재 이게 7척을 가지고 있어요. 러시아는 척당 16발의 블라바가 들어가요. 네, 그러면 뭐 대충 곱하기 하면 계산이 나오잖아요. 7 곱하기 16 하면은 전체 블라바 숫자가 나오고 거기다 다시 탄두수 6개에서 10개를 곱해 넣으면은 이들이 가진 투사 전력이 이제 나오죠. 예. 그러면 7척이니까 그러니까 추정 큰 데는 항상 작전 대기 중인 게 한 2척은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이것도 뭐 더 계획 근조 수량 더 돼요. 더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기준으로 한 2척 정도는 항상 돌아다닌다. 자, 그럼 32발의 블라바가 항상 바닷속에 어딘가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최후의 보복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지금 영국 같은 경우는 4척, 프랑스도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10척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들의 전략 원잠이 크기가 좀 작죠, 그게는. 이거 그렇다면 향후 우리가 이제 전략 핵잠을 가지게 된다면은 몇 척 정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대충 그림이 나오겠죠. 예. 자, 마지막으로는 가장 최근에 배치된 사르마트. 이게 이제 2018년에 푸틴이 그때 연두 국정 담화를 하면서 이게 이제 배치 준비가 다 됐다라면서 그때 새로운 무기를 뭐 여러 종을 킨잘, 지르콘, 기타 등등 이름도 다 기억 못 하겠는 것들을 다 그때 이야기를 했었죠. 그 와중에 지금 많은 그 언급됐던 무기 중에 제가 봐서 한 60%, 70% 정도가 실전에 배치됐고 푸틴의 입을 통해서 직접 이야기를 하더군요. 이번 우크라이나전에서 활용이 됐다라고. 자, 그중에 사르마트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2023년에 배치된 거니까 근데 이거는 앞에 좀 전에 오늘 앞서 드린 야르스하고 블라바는 같은 급의 미사일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고체 연료고. 근데 이거는 전혀 달라요. 이거는 초대형 핵미사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차로 싣고 다닐 수도 없고 잠수함에 넣을 수도 없어요. 무게가 작아봤자 208톤이잖아요. 그래서 앞에 거는 50톤, 30톤 이랬는데 208톤이고 길이도 35.5m나 되고 두께도 직경도 3m나 돼요. 이건 차로 못 싣고 다녀요. 그래서 이거는 사일로에다가 지하에 저장하는 것이고 여기에 그거를 방어하는 시스템. 적이 선제 공격을 강할 때 적의 핵탄두를 개출시킬 수 있는 그런 설비가 있는 곳에서 있어요. 예. 그리고 이건 액체 연료예요. 초대형이기 때문에. 예. 근데 이거는 한 방이라도 미국 쪽으로 날아간다. 예. 그러면 나라를 전부 다 뒤집어 풀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고, 미국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ICBM이 개량이 지금 많이 못 됐어요. 옛날 방식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거는 최신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사거리가 지금 2개로 되어 있어요. 그냥 18,300만 원 하더라도 가는 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35,000짜리가 되어 있잖아요. 35,000km짜리가 이게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러시아 지금 핵탄두들이 부스트도 줄인다 그러더라고요. 부스트도. 그래서 이륙 단계를 줄이는 거예요. 왜냐, 그때 불꽃이 엄청나게 세게 나오기 때문에 인공위성에 바로 감지가 되거든요. 그럼 추적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부스팅 단계를 상당히 줄이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궤도를 조금씩 튼다. 예, 그래서 탄도학적으로 포물선을 안 그린다. 그래서 상대방이 예측하기 어렵게 만든다. 그래서 요격에 대한 위험을 줄인다.
그런데 여기서 사르마트가 택한 방식이 뭐냐면은 35,000km짜리 저게 뭐냐면은 기존의 핵탄두가 날아가는 그 정도 고도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크게 만든 거예요. 약간 낮은 고도로 해가지고 뭐 비밀이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안 하지만 제가 이해를 하기엔 그렇습니다. 낮은 고도로 해서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러시아의 핵탄두를 방어하기, ICBM을 방어하기 위해서 미국 북부 다코다 이런 데다가 요격 시스템이 있단 말이에요. 러시아가 쏘면 그쪽으로 날아오니까 북극을 건너서 북한이 쏘더라도 그리 날아갈 겁니다. 그래서 그걸 기본적으로 회피하기 위해서 이 초대형 초장사정거리를 만들어서 상대방한테 노출이 안 되게 고도 최대 고도까지 올라가지 않고 아주 낮은 고도로 남극을 가로지르는 사정거리를 확보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요격 시스템이 없는 남쪽에서 치겠다는 거예요. 방어벽이 없는 곳에서. 자, 그래서 구체적인 정보가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래 초대형 미사일을 개발한 거예요. 이걸 한 방만 제대로 건너가면은 끝나는 거예요. 탄두에 이게 실어 나올 수 있는 중량이 모든 뭐 여러 가지 조합으로 넣을 수 있어요. 엄청나게 크니까 10톤의 무기를 실을 수 있어요. 10톤에 저기 머리 부분에다가 여기는 아주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다. 아까 뭐 보셨죠? 100킬로톤도 있었고 150킬로톤도 있었고 300킬로톤, 500킬로톤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조합을 넣고 또 이 아방가르드를 넣을 수 있다. 아방가르드는 활공형 극초음속 미사일이죠. 예. 전 세계를 다 갈 수 있다는 거. 상대방의 레이더망을 회피해서. 예. 그러니까 그 다양한 조합으로 넣을 수 있어요. 몇십 개까지 넣을 수 있어요. 보니까 최대치로 넣으면. 그래서 이 자체도 방어하기가 어려운데 거기서 나온 아방가르드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재도립 탄두가 극초음속으로 막 회피하면서 다닌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상당히 방어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예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방가르드에도 다 탄두 하나씩 들어가겠죠. 핵탄두는. 예. 이게 사르마트입니다. 23년부터 배치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번에 그 연두 담화 이후에 보여준 야르스는 오늘 소개해드린 것 중에서 어떻게 보면 약한 축에 들어요. 예. 그런데 이것을 쭉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제가 재밌는 것을 알게 됐는데 지금 러시아가 2018년에 푸틴이 입을 통해서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그리고 활공형 미사일 아까 좀 전에 말한 아방가르드, 지르콘 그 다음에 뭐 전 세계를 사정권에 다 둘 수 있는 순항 미사일 그리고 뭐 핵의뢰 이런 이야기를 그때 다 했어요. 근데 이런 아이디어가 왜 러시아가 시작하게 됐는가를 알 수 있는 정보가 여기 있어요. 이거 제가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온 건데 여기 보시면은 2000년대 초반에 부시 있을 때 조지 W 부시 있을 때 그때 미국이 1990년대에 러시아 구소련을 무너뜨리고 그냥 아드레날린이 빵빵하게 나올 때예요. 그때 이라크 침공도 하고 여러 가지 했죠. 컨벤셔널 프롬프트 스트라이크 CPS 내지는 뭐 프롬프트 글로벌 스트라이크 PGS라고 불리는 이런 프로그램을 시도를 했더랬어요. 예, 한 10년 이상 걸쳐서 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컨셉이 뭐냐면 전 세계 어디든 1시간 내에 타격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상군을 파견하고 이러려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예, 뭐 아무리 수송기에 실어 보내더라도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것을 그 실제 병력이 가기 전에 장사정거리에서 그게 잠수함이든 어디든지 해서 발사해서 타격하자. 그리고 그 기본적인 기술은 ICBM에 들어가는 기술들을 활용하자. 그러면서 나왔던 게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극초음속 활공형 미사일 그런 기술들이 그 당시는 미국이 앞서 있었어요. 그걸 활용하자. 여차하면 그 핵무기 넣고 쏴도 되잖아.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거를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ABM 그러니까 저기 대륙간 탄도탄에 대한 요격 미사일 협정 ABM이 있었어요. 그걸 2002년에 미국이 탈퇴해요. 예. 자, 그래서 러시아가 바짝 긴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저런 게 있어야 되겠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나오거든요. 2018년 기준으로 현재 체계화된 거 없음. 지금 우리도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실험 당연히 했잖아요. 아마 제가 봐서는 잘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걸 스크램젯, 램젯 이런 기반 그리고 기술적 수준이 조금 더 쉬운 걸로 봐지는 활공형 미사일, 활공형 극초음속 이런 거 북한도 하잖아요.
우리는 우리한테 소개가 안 돼서 그렇지 현무 2에서 한 시리즈 후반에 제가 예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한 것 같다고.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예. 미국은 그걸 다 못했어요. 러시아를 자극해서 러시아가 그 무기들을 다 개발해가지고 거의 많은 부분들이 지금 실전 배치가 되고 사용되고 있는데 심지어 우리나라나 중국 같은 나라들도 그중에 일부를 이제 실용화 목전에 두고 있는데 정작 말을 먼저 꺼낸 미국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여기서 전력 격차가 크게 난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사르마트 같은 경우는 보세요. 기존의 ICBM을 가장 발견도 안 되고 요격도 어렵게 만든 상태에서 그 안에다가 극초음속으로 된 도립탄두를 넣었잖아요. 여러 개 그것도. 예. 여기서 미국이 한 20년 정도를 잃어버렸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러시아, 중국 이런 데 추격을 허용했다.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다른 부분에서도 그랬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이게 현재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이걸 보다가 우리가 생각이 나는 게 지금 제가 오늘 쭉 살펴봤지 않겠습니까? 러시아 미사일들. 그 보면은 이 미사일의 자기의 위치를 찾는 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K9 자주포도 요즘 보면 전부 다 안에 그 관성 항법 장치 INS라고 하는 거 영어로 그리고 GPS 수신기가 다 있죠. 군사용 GPS겠죠. 그래서 그 두 개를 이용해서 INS가 오류가 조금 난단 말이에요. 그것을 GPS로 보정을 해서 내 위치를 정확히 알아야지. 아는 게 먼저죠. 그래야지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상대방 좌표를 알려주면 정확하게 쏠 수 있는 거잖아요. 나의 위치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웬만한 데는 다 INS는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는데 미사일류에는 여러분 10,000km 이상을 날아가지고 아까 사르마트 같은 경우는 뭐 30,000km 이상을 날아가는데 상대방 목표물에 100에서 뭐 200-300m 내에 그걸 명중을 시키려면 위치 정보를 얼마나 정확히 내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 핵심은 내 위치가 어딘지 알아야 되거든요. 마하 뭐 2,30으로 나르면서 우주공간도 왔다 갔다 하고 대륙을 몇 개씩이나 건너가는데 내 위치 파악하는 거는 K9에 들어가는 그 정도 GPS하고 INS 성능 갖고는 안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미국 대륙간 탄도탄도 그렇고 러시아 탄도탄도 그렇고 자기의 위치를 찾는 방식이 INS가 있고 그것도 최고급 INS가 있겠죠. 그다음 GPS 러시아 같은 경우는 글로나스 시스템이 있고 세 번째가 뭐냐 별의 위치를 기반으로 둔 INS가 있어요. 그게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별 하늘에 있는 별이에요. 예, 우리가 옛날 별 보고 길 찾아갔다는 것처럼 고대에 그 별의 위치는 안 변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 별의 위치하고 나의 관계를 파악해서 내 위치 현재 위치를 파악하는 거예요. 예, GPS보다 그게 훨씬 더 정확하다는 거예요. 자, 그것은 우주 항공 산업에 쓰이고 무엇보다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봅니다. 예, 인공위성 올리는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한 데이터를 확보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옛날부터 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지금 오늘 자료 준비하면서 가서 보니까 아직도 있더라고요. 국방과학연구소의 핵심 기술. 이 핵심 기술은 뭐냐면 미래 기술이 아니에요. 미래 기술 밑에 따로 있어요. 핵심 기술은 우리가 열심히 개발하고 있다는 그런 거예요. 보면 탐색기 있죠. 라다 있죠. 이런 것은 뭐 AI와 무인 뭐 자율운행 이런 거고 탐색기는 미사일 앞에 들어가는 K밴드, X밴드 이런 A사 방식으로 우리가 미사일 요새 KF-21용으로 많이 개발하고 있고 우리 항공전력용으로 개발하고 있잖아요. 무인기용으로도 개발하고. 예. 그다음 레이저 이게 보면은 내 위치를 찾는 방법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그 무게 수준에 맞게 링 레이저 자이로가 있고 항법 기술이 있죠. 초소형 관성 센서 이런 게 있어요. 맴스 기술 쓰는 거 이런 것은 아주 정밀하지는 않겠지만 포탄에 들어가는 거, 활공탄, 155mm 탄 이런 데는 충분한 수십 킬로 날아가는 데는 충분한 그 제어 장치 내 위치 파악 그런 데 쓰는 거죠. 광섬유 자이로 이런 건 조금 더 복잡한 것에 들어가겠죠. 방부형 공진 자이로 더 정밀한 것에 들어가겠죠. 여기서 뭐 지형 대조 항법 같은 경우는 그거겠죠. 우리 뭐 토러스의 국산형이나 그 순항 미사일류에 이게 우리 딱 노란 거 찍은 거 보이시죠 마지막에. 예전에 이게 뭔지 잘 몰랐거든요. 국방과학연구소입니다. 이가 항공우주연구원이 아니고 이건 무기와 관련된 기술이에요. 별 센서 보이죠.
저 멀리 보이는 별을 이용해서 나의 위치를 정밀하게 파악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 보이는 초고성능 INS 관성 항법 더하기 GPS 더하기 별 센서. 이것은 미국이나 러시아에서 그들의 ICBM을 정밀하게 유도하는 데 필요한 위치 파악 기술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가 여러 가지 기술들이 준비가 되고 있잖아요. SLBM을 성공했는데 SLBM을 재래식 탄두만 쓰겠다라고 생각하고 개발하지 않았을 거지 않겠습니까? 여기저기서 이런 흔적들이 있다. 이 별 센스도 그 중에 하나고 지금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부분이다. 몇 년 전부터 보였던 거예요, 저것은. 자, 오늘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